세 가지 정도가 바뀐 것 같아요. 네. 첫 번째로는 이제 정책 기조, 통화 정책 기조가 이때까지는 금리를 계속 인상하는 국면에서 이제 금리를 이제 어느 정도 인상했으니까 이렇게 높은 금리를 유지하는 기조를 이렇게 바뀐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 최근에 여러 가지 금융권 이슈에도 불구하고 시스템 불안이나 이런 것들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0.25%포인트를 인상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런 것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제 QT죠. 이제 QT 양적 긴축도 계속 지속하겠다. 이렇게 세 가지 정도가 중요한 사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밑에 부제는 이제 주식 드디어 기지개를 펴나 이렇게 했는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제 생각에는 이제 기지개 정도는 팔 수 있는 것 같아요. 오. 예, 기지개 정도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여러 가지 변동이 엄청 많을 겁니다. 신용 사태가 끝난 것도 아니고요. 아까 뭐 성명서 다시 읽어보시겠지만 그런 이제 여러 가지 임팩트가 많이 있겠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향후에 갈 길은 좀 정해졌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내를 한다면. 그래서 한번 보실까요? 네. 네. 예. 이제 성명서 리뷰를 항상 저희가 하죠. 이제 이것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어떤 것들이 바뀌고 어떤 새로운 것들이 있는지를 보시면은 이제 고용과 인플레이션에 있어서는 그 고용 상황은 그대로인데요. 뭐 간단하게 러닝의 로봇 스페이스라 그래서 러닝을 하나 넣었어요. 조금 더 이제 2월 달보다도 좀 좋다. 이렇게 고용을 더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고요. 인플레이션 관련해서도 좀 더 이렇게 inflation has eased 이렇게 완화됐다는 문장을 아예 삭제를 했더라고요. 삭제를 했고 인플레이션이 높은 상황이라는 거는 그대로 놔뒀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편이 아닌가. 좀 약간 매파적인 거죠, 이거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고요. 크게 차이 나진 않지만 요소에 이렇게 보시면 한 단어, 한 문장 정도를 이렇게 바꾸면서 아마 바꿀 때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바꿨을 거예요. 그냥 바꾸지는 않습니다, 연준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데에서는 약간 매파적인 그런 뉘앙스를 풍겼다, 추가로. 두 번째로는 이제 은행권 최근에 시스템 리스크 관련해서는 새로운 문장을 하나 추가를 했습니다. 이게 전부 다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다 추가된 문장인데요. 이제 그 과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인플레이션이 여러 가지 영향은 아예 그냥 삭제를 했고요. 요 새로운 그 문장을 집어넣었는데 은행권 시스템은 여전히 강하다. 왜냐하면 그 중앙은행과 연준과 그다음에 뭐 옐렌 장관도 계속해서 미국 시스템에는 큰 영향이 없다. 구조적인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까지는 가지는 않는다.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주지시켰지만 그것을 아예 문구로 이렇게 박아놨고요. 향후 추가적인 신용 경색의 영향에 대해서는 솔직하게 담아놨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그래서 특히나 하우스홀드, 그다음 비즈니스, 기업과 가게에 대한 임팩트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네. 앞으로 있는데 그게 얼마나 영향이 있을지, 어느 정도 크게 영향이 있을지는 익스텐트 정도는 모르겠다는 겁니다. 현재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있을 것이다. 이 말은 뭐냐면 향후에 시스템은 붕괴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지 이슈로 인해서 현재 그런 여진이라든가 그런 이슈로 인해서 신용 사태가 추가로 발생될 수 있다는 것을 내포하는 거죠. 여기서. 제가 요거 보고 제가 좀 궁금했던 게 네. 요 파월 의장 성명서 물론 아니고 성명서 발표하고 Q&A 하는 과정에서 네. 이제 옐런 재무장관이 그저께는 25만 달러 이상을 보호해주겠다고 얘기를 했다가 어제는 또 요 얘기하면서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가도 뭐 주가처럼 꼭 그것 때문에 빠졌다고 보진 않지만 어쨌든 제 생각은 정부 두 명의 중요한 당국, 우리로 치면 한국은행 총재와 재무부가 경제부총리일 텐데 한국은행에서 은행이 전혀 문제 없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재무부 쪽에서도 그럼 내가 보여줄 필요가 없나 이런 게 서로 얘기가 돼가지고 지금 팀을 짜고 하는 느낌도 약간은 있는데 그게 전무님은 어떻게 받아들여지세요? 왜냐하면 이게 진짜로 25만 달러를 안 보호해줘도 될 정도로 튼튼하다는 뜻인 거냐 아니면 일단은 나중에 보여줘도 이번엔 이렇게 가는 거냐 왜냐하면 성명서에 나왔으니까 어느 쪽으로 보세요? 뭐 의회에다가 그렇게 다시 번복을 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그 주시장 하락에도 영향을
어느 정도는 좋다고 조금은 좋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자회견 시작할 때 좀 빠졌다가 네. 반응하다가 이거 맞고 쭉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네. 거기 2번 그렇게 됐는데 그렇죠. 장중에는. 네. 뭐 이렇게 둘이서 사전에 교감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연준도 이제 독립적인 그건 그렇죠. 기관이고 하니까. 하지만 그 지금 현재에 있어서 그 기조가 중앙은행이 기조잖아요. 그리고 또 그 옐런 장관이 통화 정책에 대해서는 사실상 이렇게 발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죠. 전 의장이니까 전 의장이니까. 예, 네. 그렇죠. 전전인가 전인가. 그래서 이제 중앙은행 총재가 답할 것이고요. 그래서 오늘 그 질의응답 시간에 기자가 또 재밌는 질문을 하나 했습니다. 예, 재정 정책이 혹시 피스컬 폴리시적인 그러한 도움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왜냐하면 옐런 그 장관을 의식한 거죠 또. 그래서 그런 얘기 때 전혀 선을 그었습니다. 전혀 지금까지 생각하지 않고 통화 정책만으로 우리가 정상화를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그 둘 간의 어떠한 그 뭐 교감이라든가 사전 뭐 협의 같은 거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그 옐런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그 모든 것을 이제 다 블랭켓으로 이렇게 해준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네. 블랭켓이라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해준다 그래가지고 말이 많았었는데 그 블랭켓에 대한 그 확답을 갖다 철회를 바로 하고 난 다음에 뭐 십자포화를 맞았잖아요. 십자포화를 맞긴 했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게 했던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가 다 해주면 뭐 도덕적 해이라든가 그걸 어떻게 그 수습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모든 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미국의 정부 부채라든가 지금 양적 완화로 다시 돌아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돌이킬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 반응을 갖다가 다시 주워 담은 것이 적절하지는 않았나. 미리 그런 말을 안 했으면 더 좋았겠죠. 네,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장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좀 더 들었어요. 그러니까 가계와 기업에 지금 아주 타이트해진 이 크레딧 상황이 분명히 영향을 미칠 건 분명한데 특히 이게 고용이나 물가에 다 영향을 미칠 것 같다라는 말을 넣으면서 근데 그 정도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라는 말미를 좀 여지를 남겨놓음으로써 이게 바뀌면 우리가 여전히 데이터 디펜던트하게 뭔가 바꾸겠다 이런 여지가 좀 있나. 네. 근데 또 바로 뒷문장은 그대로 안 바뀌고 우리는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훨씬 더 집중하고 있다. 약간 이런. 솔직히 제가 느낀 생각을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좀 아예 생으로 좀 아플 거니까 참아라 이거죠. 네. 기업 같은 경우에 조달금리가 높아질 거고 가계 기업 같은 경우에 모기지의 부담이 엄청 많아질 거 아니에요. 파산하는 가정도 있을 거고 파산하는 한계 기업도 생길 겁니다. 이런 것들은 일단 이것도 지나가리 하지만 견딜 사람은 견디고 일단은 우리는 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다. 조그마한 것들은 헤쳐나가겠다는 거예요. 최근에 그 연준에서 그 분기에 한 번씩인가 그 조사하는 은행 대출 태도 지수가 있잖아요. 네. 요번에 1월에 발표된 게 엄청 올라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타이트한 쪽으로. 맞습니다. 거기에 3월에 이게 터졌으니까 은행들이 대출을 무지막지하게 안 해줄 텐데 그런 부분을 아마 고려한 거 저는 같다고 느끼는데. 그런 것도 고려했겠죠. 여러 가지. 예. 대출 심사도 어려워질 거고요. 금액도 줄어들 거고요. 신용을 가진 자와 신용을 가지지 않은 자 이 두 가지로 구별될 텐데요.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좀 우량하지 않은 기업들을 가진 그런 저신용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환경이 훨씬 더 힘들어질 겁니다. 이런 게 자본주의의 어떻게 피해기도 해요. 왜냐하면 어렵거나 신용도가 낮은 이런 개인이나 기업을 갖다가 육성해주고 보호해주고 더 싸게 빌릴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요. 자본주의 하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강한 자가 이기는 논리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기업들 중에서 신용이 좋고 그다음에 꼭 갚을 것 같은 기업들한테는 싸게 주잖아요. 그렇지만 그렇지 못한 기업들한테는 떼일 염려가 있으니까 대손 충당금도 쌓아야 되고요. 리스크 프리미엄도 더 올려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비싸지는 거죠. 근데 이것들을 뭐 어떻게 나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개인 간의 거래를 할 때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될 거 아닙니까? 돈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람이 속이는 게 아니고 돈이 돈을 속이는 네. 예. 예. 그래서 3번에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렇게 인플레이션 위험은 동일하게 넣었다는 게 참 의아하긴 해요. 그래서 빨간색으로 이렇게 써놨습니다. 인플레이션와의
싸움, 지속할 확실한 의지 표명. 그러니까 최근에 사실 그 SVB 은행이나 뭐 CS 문제나 이런 글로벌 금융 시스템에 대해서 위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시장에서 생기면서 바로 직전까지만 해도 이번에 50bp 인상 가능성도 꽤 높지 않았습니까? 근데 맞아요. 금리 이제 인하해야 된다라는 주장까지 나왔어요. 근데 맞아요. 여기서 우리는 은행은 미국 US 뱅킹 시스템은 사운드하다 강조하면서 시작해서 여전히 물가다 이렇게 본다는 거죠. 행간도 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작년에도 저희가 행간을 읽었을 때와 읽지 않았을 때 많은 차이가 났었잖아요. 그죠? 이제 테이퍼링을 하지 않을까? 테이퍼링 그런데 안 한다 그랬었지 않습니까? 테이퍼링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테이퍼링 시작한다고 하니까 금리 인상과는 또 연결시키지 마라. 또 금리 인상 바로 했잖아요. 그렇죠. 또, 예, 이런 것들 보면은 거짓말장이가 아니냐. 근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중앙은행의 그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걸 갖다 이것도 소비 심리나 아니면 투자 심리나 이런 것들이 다 가미가 되기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제적으로 공략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는 거죠. 또 바꿔 말하면 가계와 기업의 영향이 커진다. 이러면 또 언제든 바꿀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그럼요. 네. 네, 해석할 수 여지가 있는 거죠. 네. uncertain. 네, 네. 넘어가겠습니다. 금리 결정이고요. 금리 네. 결정은 이제 모든 분들이 들으셨겠지만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5%로 이제 5%를 찍었고요. 0.25% 포인트를 인상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했다고는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그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긴 하지만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생각하고 기자회견에서 금리 동결도 생각했었다고 시인을 했습니다. 파월 의장이. 그래서 금리 동결을 할 수도 있었지만 인플레이션과 그다음에 이런 고용에 대한 강한 고용 때문에 이것을 갖다 올릴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 올리지 않고 동결을 하고 싶었는데 이것을 동결을 한 거잖아요. 올린 거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는 혹시 또 동결을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당연히 있을 수 있습니다. 네. 예. 이번에 동결하고 싶었는데 올렸어요. 그럼 다음에는 또 올릴까요?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게 해볼 수 있긴 할 것 같습니다. 네. 물론 이제 점도표에서 보시겠지만 한 번 더 올리는 것으로 이렇게 표에서는 나와 있어요. 예. 예. 하여튼 이 두 번에 걸친 연속적인 베이비 스텝을 밟았습니다. 향후에 대한 금리 인상 기조인데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사실은 이번 FOMC 성명서 그리고 기자회견의 안고라고 할 수 있죠. 빵에 있으면은 이제 팥안고입니다. 이게 그 통화정책 기조전환 문구를 수정했는데요. 이제 지속적인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해서 추가적인 정책적인 금리 유지가 필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 바꾼 겁니다. 앞에는 확정형이어서요. 뒤에는 할 수도 있다.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뀐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것은 조금 아직 상황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maybe라는 단어를 쓴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인 정책적인 금리 유지가 필요하다. 이것은 이제 앞으로 정책적인 이제 전환이 왔다는 거죠. 금리 인상기는 이제 벌써 과거가 됐다는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은 끝났다. 이렇게 거의 끝났다. 이렇게 암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책 금리를 유지하는 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인상의 속도라든가 뭐 이런 것에 대해서는 달라진 점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또 제 생각에는 이것을 안 넣어도 됐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앞에서도 김열매 위원님이 왜 그것을 넣었을까? 인플레이션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왜 다시 넣었나? 참 의아하긴 하지만 이만큼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풀이될 수가 있어요. 앞에서 동결을 하고 싶었는데 올렸다. 이거와 대비해서 이 문구마다 좀 매파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들어간 것은 다음에 0.25%포인트, 25bp를 올리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두 가지 다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굉장히 헷갈리게 써놨어요. 다음에 어떻게 할지.
네. 다음에 양적 긴축인데 이건 예정대로 하겠다. 근데 제가 오늘 그 표를 안 갖고 왔는데 그 연준의 대차 대조표죠. 이제 대차 밸런스 시트가 9조 달러 가까이까지 가지 않았습니까? 8.96까지 갔었는데요. 이게 이제 8.5, 8.4조 달러까지 내려왔었습니다. 최근에. 근데 이것이 다시 조금 올라갔었거든요. 최근에 이렇게 내려오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런 그림이 났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다시 정책적 회귀를 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다시 해준 것으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QT는 동일하게 진행이 되고 은행권 지원으로 인해서 잠시 이렇게 증가했던 대차 대조표는 일시적인 상황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연준이 올해 하반기까지 이제 계속 QT를 예정대로 하게 되면 약 8조 달러 이하로 이제 갈 수 있게 돼요. 8조 달러 이하로 갈 수 있게 되는데 그 이상 할 수 있을지는 모든 전문가들이 이제 약간은 회의적이긴 한데 정말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은 좀 듭니다. 왜냐하면은 7조 달러라는 거는 이제 그 코로나19 이전에 약 4조 달러에서 그래도 약 뭐 한 3조 달러 이상 증가한 수치거든요. 굉장히 많이 돈이 풀린 거예요, 아직도. 그렇기 때문에 QT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예. 그래서 올해 제 생각에는 그 하반기까지 2% 물가 달성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생각해요. 제가 무라고 이렇게 써놨는데요. 네.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전혀. 그렇기 때문에 올해 말에는 금리를 내려야 할 상황에 이제 뭐 싫든 좋든 간에 내려야 할 상황에 이렇게 놓이게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연말에 물가 타겟을 2%를 올리든가, 그죠? 금리 유지 기간을 조금 연장하든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결정이 연말에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물가 타겟을 조정할 가능성이 개인적으로 좀 더 클 것으로 생각해요. 물가 타깃 조정을 그러면 이 점도표가 아니라 경제 전망에 보통 PC 롱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네. 그걸 바꾸는 방식으로 갈까요? 아니면 진짜 뭐 명시적으로 굳이 뭐 얘기를 한번 더 하는 방식으로 갈까요? 그게 되게 애매하게 미국은 우리나라 이제 통화정책에 나와 있는데 되게 애매하게 돼 있더라고요, 미국은. 어떤 식으로 할 것 같아요? 성명서에도 2%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항상 이제 발표를 하면은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타깃 금리가 얼마고 이렇게 다 써놓고요. 그리고 나중에 점도표에서도 이게 반영은 되긴 하지만 성명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정정을 하겠죠. 그리고 앞에 그러면 그 PC가 뭐 23년 몇 프로, 24년 몇 프로, 25년 몇 프로 돼 있고 26년쯤 되는 거에 뭐 그것도 지금 2로 돼 있는데 그걸 올린다든지 이렇게 해서 확실하게 시그널을 줄 거다. 그렇죠. 지금도 준다면. 보면은 뭐 네. 장기 금리가 12월도 그랬지만 이번 달도 보시면은 대부분의 연준위원들이 2.5%로 이렇게 장기 금리를 잡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것을 갖다가 뭐 장기 금리를 조금 올리는 방향으로 이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도 2.5%를 보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뭐 3%나 뭐 이 정도로 이렇게 올려서 좀 대응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예. 네. 다음을 보면 다음에는 이제 FOMC 결과가 나왔으니까요. 앞에서 우리가 본 그 성명서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고 배울 수가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기준금리를 이렇게 5% 상단이 5%로 이렇게 올랐고요. 기자회견 중에 최다 질문은 은행 리스크였어요. 네. 그렇죠? 저번 FOMC에서는 디스인플레이션이었잖아요. 네. 제가 계속 들었는데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이번에. 네. 예,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습니다. 그렇게 초미의 관심사였던 디스인플레이션이 어디로 갔는지 한 번도 언급이 안 됐어요. 그래서 굉장히 언제 나오나 했는데 한 번도 안 나와서 이제 물 건너갔구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세월이 지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요. 혹시 전무님 은행 리스크에 대한 이거랑 좀 약간 궤가 다른데 네. 개인적인 생각을 짧게 좀 얘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워낙 은행에 오래 계셨으니까. 네. 의견이 분분합니다, 이거에 대해서. 글쎄요, 은행도 뭐 여러 종류가 있긴 하죠. 뭐 상업은행도 있고요, 투자은행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중소은행도 있고요, 지역은행도 있고 뭐 대형은행도 있고 글로벌은행도 있지만 은행들은 다 똑같이 남의 돈을 가지고 영업을 해요. 예금을 가지고
주로 하고요. 그다음에 투자 금액을 받아서 불리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굉장히 많이 쓰죠. 여러 번. 왜냐하면은 뭐 빌리고 돈을 갖다 예금했으면 그 예금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지준율이나 이것을 빼고 난 다음에 또 한 90%를 갖다가 또 대출을 해주잖아요. 또 대출을 해주고 또 받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해서 증가를 하기 때문에 보통 한 20배 정도의 레버리지를 하게 됩니다. 이제 저희가 그 달러 같은 경우에도 시중에 이제 우리가 유통돼 가지고 쓰고 있는 지폐는 실제로 약 2조 달러 정도 되는 걸로 이렇게 연준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카드나 이런 사용액을 다 합해 보면은 좀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한 40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해요. 그럼 한 20배 정도 레버리지가 된 거잖아요. 네. 이제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한 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예, 그 정도로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그 실리콘밸리 은행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여러 가지 그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했다고 이렇게 오늘 기자회견에서도 그런 대답을 했어요. 파월 의장이. 왜 망했는 것 같으냐 했더니 기본적으로 SVB 실리콘 은행의 매니지먼트가 여러 가지 매니지먼트를 잘못한 거다. 리스크 관리를 못했다. 기본적으로 이랬지만 은행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레버리지를 많이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레퓨테이션이에요. 레퓨테이션.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 100년 넘게 오래 영업을 하고 굉장히 좋은 은행이었습니다. 예, 월급도 옛날에 많이 주고요. 그래서 선망의 대상이기도 했죠. 그렇지만 그렇게 한꺼번에 몰락할 수 있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 뭐 인터넷의 발달, 뭐 비대면 계좌를 이용한 뭐 인출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기본적으로 신뢰를 잃어서 그렇습니다. 이제 모든 은행업이나 금융업은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이제 사람이 이 기계를 동원해서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신뢰를 잃으면은 갑자기 돈이 빠져나가는 건 한순간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내가 가장 먼저 이 은행에 예금하는 예금주가 되고 싶지 않습니다. 그죠? 다른 사람들이 다 가는 그런 견실한 은행에 돈을 넣고 싶어요. 반대로요. 안 좋은 은행에서 돈을 뺄 때는 자기가 가장 나중에 돈을 빼는 예금 인출자가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빠지는 거죠. 이게 신용을 잃었으니까. 그래서 옛날에 제가 그 농담조로 말씀드리겠지만 이 금융에서는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믿음입니다. 항상. 네. 근데 이번에 사실 그 뭐 여러 원인이 있었지만 미국 국채, 장기 국채를 많이 보유한 것이 이제 금리가 역으로 가면서 평가손이 커지고 유동화를 그렇죠. 하는데 손실이 커진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이제 만기 미스매칭 문제 그리고 가격이 급변동한 문제 이것도 어떻게 보면 이걸 확대 해석하자면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기스가 난 거 아니냐 그러면 이런 일은 언제든 다시 재발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글쎄요, 그건 저는 이제 그 파월 의장의 그 답변하고 거의 동의를 합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이제 한 개인의 은행의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국 국채의 신뢰도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제 그 금리가 많이 올랐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금리가 오르게 되면 금리하고 그다음에 그 채권의 가격은 반비례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채권이 많이 싸졌고요. 특히나 듀레이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그 장기 만기가 이제 긴 장기물 채권의 가격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이제 빠지게 돼 있습니다. 가격이 하락하는 거죠. 그런데 좀 그 나이브하게 생각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그 이렇게 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대요. 그래서 총 2019년인가요? 19년부터 시작해가지고 한 3년 동안 2021년 동안 3배인가 4배인가 늘었답니다. 예금이. 그런데 그만큼 예금이 들어오면 은행은요. 예금이 많이 들어오면요. 그만큼 인출 금액도 많아져요. 그렇죠. 그러면은 인출 가능 자산도 그만큼 많이 보유를 해야 되는데 제 생각엔 그렇게 많이 보유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들을 예금 들어온 것들을 갖다가 퍼센테이지를 나갈 것도 그만큼 많아질 것으로 생각하고 리저브로 갖고 있어야 되는데 이걸 갖다 몽땅 장기채에도 투자를 해버리는 거죠. 근데 장기채가 가격이 떨어지니까
손실이 나잖아요. 그럼 팔지를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금리 인상기가 지나고 난 다음에 팔면 손실이 덜하겠죠. 이제 그때까지 견뎌야 되는데 인출이 계속 빨라지고 로스가 난다는 소리가 소문을 타니까 사람들이 더 인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이 팔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손실은 계속 기하급수로 늘어납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돈을 벌기 때문에 돈을 벌 때도 많이 벌지만 이 돈이 빠져나갈 때도요. 레버리지로 돈을 잃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회오리 바람에 갇혀서 파산을 하게 된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요. 첫 번째로는 장기 국채에 그렇게 많이 모든 것을 저희 뭐 속된 말로 몰빵이라고 하죠. 이렇게 몰빵하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자금을 관리할 때는요, 은행에서는 단기, 초단기 있지 않습니까? 초단기 우리가 뭐 얘기하는 뭐 오버나잇이라든가 그 RP, 그 다음에 단기 채권, 단기 유동성 자산들, 그리고 투자 유가 증권 이런 것들로 다 분류를 해서 그 용도에 맞게 여러 가지 백업 플랜도 가지고 있으면서 자금표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왜냐면 신생은행이고 그리고 그렇게 은행이 커져 본 적이 없으니까 특히 실리콘밸리가 최근에 이제 많이 발전을 하면서 이제 벤처 캐피탈들의 돈을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쪽에. 그래서 그런 쪽에 대해서 경험이 없다 보니까 매니지먼트 자금 관리에 실수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좀 더 개별은행 이슈에 가깝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래서 그 두 번째 이제 통화정책 기조 변경은요. 제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속적인 인상에서 정책금리 유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으니까요. 어느 정도 지금 보자는 거죠. 이제 은행도 터지고 지금 여러 가지 신용 상황에 가까운 그런 이슈들이 추가적으로 터질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이제 어느 정도 올라왔으니까 좀 보자. 좀 보면서 이제 일정 시간 관망 자세를 취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올릴 수는 있지만 더 많이 올릴 수는 없고요. 그리고 거의 가까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여기 보시면은 하나 더 말씀드릴 건 뭐냐면 은행권 사태나 이런 신용 사건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둔화에 도움을 줬다고 이거 시인을 했어요 오늘. 예,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둔화에 도움을 줬다. 투자 시기에도 앞당긴 겁니다. 사실 말씀하면은 왜냐하면 실버 라이닝을 하죠. 이게 내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추가 금리 인상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힌트를 줬습니다. 단어로 메이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메이라는 거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상을 5월 달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하더라도 적은 폭으로 0.25%포인트 25bp 할 수 있다 이렇게 적은 겁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 사이클상으로 큰 사이클에서 보면 사실상 사이클은 인상이 종료됐다고 보는 게 타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퍼밍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기자회견 때도 가장 먼저 나온 질문이 이 퍼밍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금리 유지 기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은 이제 퍼밍에 대해서 이제 종료가 됐는데 이 퍼밍 유지 기간에서 금리가 추가적으로 오를 수도 있냐 오를 수도 있니 이렇게 물어본 거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직답을 피하고요. 이렇게 우문현답을 했습니다. 메이하고 썸을 봐라. 내가 한 말을 들어라. 다시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 올릴 수도 있지만 올려도 크게 안 올린다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에 이제 제 개인적으로는요, 그 목표 물가 타겟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정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예. 여러 가지 입장에서 이렇게 제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그래서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기대가 좀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러한 가정을 하게 되면 여름까지는 이제 신용 사건이 추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까 연준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그렇지만 투자 시기의 대세에는 저는 관계가 없다고 봐요. 지금 신용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면 위험하지 않느냐. 사실 이번에 신용사건이 일어나서요. 금리 인상이 사실 중지된 거거든요. 네. 예,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투자 시기에는 이것들로 인해서 더 빨라진 거예요. 예, 그리고 저희가 아까 저번 때도 봤듯이 세 개의 표가 있잖아요. 초반 연초, 그다음 중반기 연말 이렇게 나눠놨는데요. 중반기가 굉장히 빨리 왔어요. 이런 신용사건이 이제 터짐으로 해서. 그래서 지금 투자의 시기가 이렇게 빨리 돌아오고 있는 것으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투자자 발권이 빨라질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된 건 아니에요. 지금부터 이제 시작인 것들이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투자 시기의 대세에는 관계가 없다는 거는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중앙은행은 이것들에 의한 여러 가지 선제적인 조치를 하고요. 투자자 보호나 여러 가지 그 통화 정책 면에서도 좀 그 완화적인 정책을 많이 취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보완적인 그런 액션은 오히려 우리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더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나. 굉장히 아이러니컬한 거죠. 아이러니컬한 거죠. 이제 예를 들면은 집을 갖다가 재건축을 원하는 사람은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거죠. 안전진단에서 위험하다는 판정이 나와야 좋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이게 굉장히 아이러니컬한데요. 그런 상황에 지금 저희가 와 있는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그래서 FCP 리포트입니다. 3개월마다 이렇게 분기마다 한 번씩 나오는데요. 크게 변한 거는 없습니다. 크게 변한 거. 약간 변화를 했는데요. 제가 빨간색으로 칠해 놓은 거는 약간 의아해서 그렇게 써놨어요. 뭐냐면 2023년 실업률 예상치가요. 하락했어요. 네. 매파적이죠. 경제를 좋게 본다는 거죠. 저는 강하게. 이걸 보고 네. 제일 느꼈던 게 연준 위원들도 지금 잘 모르겠다라는 얘기를 숫자에 써놓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GDP 성장률은 떨어뜨리는데? 떨어뜨리고 실업률은 또 낮추고 네. 물가는 높이고 막 되게 이게 뭐랄까 자신들이 보기에도 원래 이제 세 다리 의자라고 하잖아요. 세 개 중에 하나는 무조건 안 된다는 건데 그 세 개를 다 맞추려다 보니까 그냥 일단 거기서 보이는 답을 주고 최적화는 포기할 거란 느낌이 들어가지고 신뢰가 되게 떨어지지 않나라고 저는 느꼈거든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굉장히 그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빨간색으로 2개를 쳐놨어요. 그리고 제가 그 위원님들한테 이것을 여쭤보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다른 그러니까 GDP 전망과 실업률 전망과 물가 전망이 각자 다른 방향으로 이렇게 나오는 게 자주 있나요? 저는 잘 못 본 것 같은. 없습니다. 거의 없었어요. 네. 이때까지도 거의 없었는데 그렇죠. 아까 한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간 믹스업이 돼버렸어요. 지금 뒤죽박죽이 돼가지고 지금 위원들도 지금 약간은 갈피를 못 잡지 않나. 게다가 지금 다시 한번 뒤에 한번 볼게요. 저희가 그 점도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점도표도 좀 그래요. 지금 보시면 이 점도표도 뭐 미디안이 5.1%로 같긴 해요. 네. 12월에 비해서 같긴 한데 이제 2024년을 보시면은요. 이게 그래도 옛날에는 어느 정도 이렇게 컨센서스가 있었는데요. 이제 그냥 막 찍어놨습니다. 특히나 이제 새로운 위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런지 몰라도 내년도에 금리 동결도 이렇게 많아졌어요. 네. 예. 저는 이것도 어떻게 해석할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요것도 제가 숫자를 보고 놀란 게 원래 보통 미디안하고 모드가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일반 점도표는 원래는 미디안하고 모드가 거의 같아요. 맞아요. 근데 이번에는 미디안은 4.1이고 내년이 그러니까요. 미디안은 4.3이고 모드는 4.1이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이 사람들이 어쩜 좋나를 생각을 하긴 했었어요. 이거 우리 그러니까요. 이 사람들을 믿고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더라고요. 그 6월까지 그러니까요. 점도표가 안 나올 거니까 이대로 6월 달까지 가는 건데 물론 5월 FOMC 있지만 굉장히 좋은 지적이에요. 평균하고 중간에 있는 숫자하고가 많이 다른 거죠. 네. 네, 이것을 갖다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 참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일단은 이렇게 그 저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이게 찍어 놓으셨기 때문에 네. 그냥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네. 해서요. 이렇게 넓은 구간을 써놨어요. 넓은 구간을 써놨는데 이제 내년의 금리는 그러면은 저희가 참고를 하지 않아도 좋다. 저는 이런 결론에 나왔습니다. 현재 올해까지만 보자. 올해까지면 지금 2023년 위원들 새로운 위원들이 많이 합류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지금 이렇게 찍어놓은 점도표를 보고 올해는 그러면 한 번 정도의 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없을 수도 있구나. 이렇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 외에는 다른 것들은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 대신 하나 더 봤습니다. 아까 그 한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장기금리 있지 않습니까? 예, 장기금리를 보시면은 12월과 마찬가지로 2.5% 불변이에요. 물론 조금의 변화는 있지만 대부분 같거든요. 이게 네. 예, 같아요.
그 명수도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2.5% 장기 금리는 옛날에 찍으신 분들도 똑같이 찍지 않았나.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과 나간 분들이 뭐 이렇게 조금 변화는 있지만 결과는 어떻게든 거의 비슷하게 나왔습니다. 사실 지금 내년 전망도 모르겠다인 분위기인데 장기 금리는 그냥 찍던 대로 일단 찍자 이런 분위기 아닐까요? 그러니까요. 2025년은 더 해요. 보시면 네. 뭐 사방팔방에 찍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점도표를 믿어야 된다면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는 거잖아요. 이 점도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그럼 네. 결국 시장에서는 6월달 FOMC에서 점도표가 나오기 전까지는 일단은 공식적인 연준의 의견을 금리 인하 없는 거로 받아들이고 할지 아니면 점도표가 없는 FOMC가 5월에 한 번 있잖아요. 네. 그때 나오는 말로 점도표는 안 바뀌었지만 그래도 금리 인하 할 거야라고 받아들일지 그거에 따라 아마 채권이나 주식의 가격이 많이 바뀔 거니까 네. 그거는 정리 혹시 어떻게 보세요? 네. 어떻게 해석할지 투자자들이. 글쎄요, 그 점도표를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것만 전적으로 이렇게 의존한다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네. 지금 이건 뭐냐면 현재에 있어서 위원들이 연말까지 생각하는 것을 써놓은 거죠. 네. 그렇지만 5월 달에 가서는 또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저희 어떻게 보면 유통기한이 한 달 정도 된다고 생각해요. 5월에는 그러니까 5월에 점도표가 안 나오더라도 그냥 사람들은 바뀔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예. 5월에 나오지는 공식 안 나오니까 공식적으로는. 예. 유통기한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때서는 이제 유통기한이 지난 거죠, 이제. 예, 과거. 물론 지금 어떻게 뭐 우연찮게 작년 12월 점도표하고 이렇게 일치하긴 했지만 이것은 그냥 우연이거든요. 그리고 작년을 봐도 6월, 뭐 9월, 12월 계속해서 뭐 1% 이상 계속해서 인상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맞았다고 생각을 하면 벌써 6월 달부터 인상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도 벌써 4%, 5%의 기준금리 예상이 나왔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점도표의 그 무용론이 거기서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무용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소용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에 있어서 지금 뭐 최대 몇 주까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고 요새는 이제 금융 환경이 급변하기 때문에 이제 오래 가지는 않는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저것만 딱 놓고 해석을 하자면 지금 분위기는 뭐 뱅킹 시스템에 문제는 없다. 뭐 지금 시장은 약간 혼란스러웠지만 시스템 문제는 없는데 그럼 저 판단을 할 때는 고용과 물가가 여전히 중요한데 고용 생각보다 강한 거 인정한 거고 물가도 예상보다 좀 더 길게 높은 수준이 갈 것 같다라는 네. 걸 일단 찍어 놓은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왜 지금 이제 신용 리스크는 뭐 터져도 사실 별로 상관 안 하겠다라는 분위기라면 이걸 맞아요. 보고 왜 우리가 안도를 해도 되는지 저는 또 좀 약간 이제 신용 의문이에요. 리스크가 더 터지면은요, 인플레이션의 그 영향이 더 낮아질 거기 때문에 지금 네. 더 경기가 안 좋아질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거꾸로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네. 신용 리스크가 조금씩 더 터지면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좀 낮아질 수가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하도 좀 빨리 할 수 있다. 이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신용 위기가 터져도 대세, 투자 시기가 빨라지는 대세에는 그 관계가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그렇게 터지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터졌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것을 갖다가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아요. 나중에. 왜냐하면 지금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그 영향이 이제는 조금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그러한 뭐 이번 달 초만 해도 50bp를 올린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빅스텝을 밟는다고. 왜냐하면 물가와 고용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물가와 고용에 대한 좀 그 위험을 이렇게 너무 강했던 것을 갖다가 이제는 그 신용 사태가 좀 상쇄해 준다 이런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상쇄되기 때문에 신용 리스크가 터져도 큰 상관은 없다. 투자 시기에는 이렇게 보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좀 아이러니컬하죠. 오히려 반가워하는 것 같은 느낌까지 드네요. 투자자 입장에서 보자면요. 뭐 이런 거 그렇게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죽을 병이 아니면 내가 살짝 아프면 누가 나 약 주잖아요. 네. 아 고맙습니다. 아 너무 아픈데 안 아픈 줄 알고 지금 아무것도 안 맞습니다. 해주고 있었는데 살짝 아프니까 약을 먹을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도 같기도 해요. 나쁜 생각인데요. 자기 일만 아니면 괜찮은 거죠. 그렇죠. 예,
자기만 일만 아니면 나만 안 죽으면 예. 나만 아니면 되라는 유명한 말이 있죠. 실리콘밸리 은행이 살신성인해서 다른 투자자를 살렸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자기는 실리콘밸리 은행이 되고 싶지 않은 거죠. 절대 아니겠죠. 예. 네. 데이터 한번 볼게요. 네. 오늘 환율이 굉장히 많이 빠졌어요. 저 이거 너무 물어보고 싶어서 오늘 이거 왜 이런 건가요? 왜냐면 일본 옌도 이렇게는 안 빠졌고 위안도 이렇게 안 빠졌고 네. 우리나라만 2% 이상 환율이 급락을 했는데 좀 많이 빠지긴 많이 빠져서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는데요. 네. 보시면 이제 달러 인덱스도 사실은 많이 빠졌어요. 네. 이게 102까지 이렇게 많이 빠졌거든요. 네. 훅 빠지긴 했는데 사실 원화가 빠졌다는 건 원화가 강해진 거죠. 그렇죠. 상대적으로 많이 강해졌는데 이것들은 뭐냐면 시중에서 그 달러 롱이라고 하잖아요. 달러의 강세에 배팅하던 수요가 더 많았다는 겁니다. 딜러들이. 그랬었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그 반대 포지션을 잡는 이제 그런 롱스탑이라고 하죠. 그래서 롱스탑이 나오면서 급작스럽게 1290선에서 1280선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시간적으로. 오후 시간에 그랬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특별히 그때 뭐 딜링이 뭐 그런 게 있었던 건가요? 저도 갑자기 빠지길래 뭔 일 있나 그랬었는데 네, 점심시간 정도. 점심시간 정도였네. 네, 해가지고 쭉 빠졌는데요. 이제 롱스탑이 나오니까 왜냐면 이제 한번 추세 전환이 돼버리니까요. 그 다음에 이것을 갖다가 이제 그 포지션을 갖다가 접을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 아니냐. 왜냐하면 롱스탑이 나왔다는 건 딜러들도 이제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그 위험 한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런 위기에 닥치기 전에 벌써 이제 청산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포지션에서. 그렇지 않았나. 특히 펀더멘탈 이유보다는 약간 그런 트레이딩 관점이 더 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그렇기도 하고 그 오늘 이렇게 그 여러 가지 그 FOMC에서 나왔지만 상대적으로 그 이러한 그 연준의 발표가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위험 안전자산 선호로 이렇게 연결될 것 같지는 않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위험자산 선호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안전자산 선호, 뭐 최근에 뭐 비트코인도 뭐 막 사고 사람들이 금도 많이 사고 했지만 그런 그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계속될 것 같은 그런 장은 아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장의 추세가 이렇게 확 변하면서부터는 예. 롱스탑이 더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지금 보시면 이제 유로화와 달러 인덱스를 제가 항상 이렇게 비교를 해드려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시면 편하거든요. 네. 달러 인덱스하고 유로 달러 환율은 이게 포개듯이 이렇게 바로 잘 맞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유로 달러 환율이 1.09를 넘었거든요. 오늘 넘어서 굉장히 강해졌습니다. 유로화가 강해졌고요. 그리고 이제 달러 인덱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약해지고 이런 것들이 약간의 추세적인 전환으로 이렇게 비춰지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유로 중앙은행은 50bp를 인상을 했잖아요. 네. 인상을 했고 BOE 이제 오늘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인플레이션율은 상당히 높습니다. 지금 굉장히 높아서 지금 안 할 수가 없는 금리 인상을 계속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에 비해서 그 달러 연준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리 인상 기조가 이제 중지됨에 따라서 달러 약세 배팅하는 그런 글로벌 수요가 얼마 전부터 조금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보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달러 인덱스가 하향으로 전환됐었거든요. 그 전환 시기가 이렇게 좀 앞당겨지다 보니까 그런데 편승해서 이제 갈아타려는 수요가 갑자기 우리나라에서도 늘어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엔화 같은 경우에는 뭐 조금 그 강세가 이어지고 있어요. 이어지고 있는데 지금 변동성 같은 경우에도 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일본은행 총재가 이렇게 뭐 바뀌긴 했지만 아직까지 연준의 스탠스를 관망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제 어느 나라 중앙은행 총재건요, 뭐 중국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고 뭐 유로 중앙은행도 마찬가지고 연준의 정책 결정을 갖다가 주시 안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정책적인 변화를 가져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강해지긴 했지만 추가적으로 막 더 이상 많이 강해질 것 같다 이렇게는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정책 변화를 어떻게 가져갈지는 아직 모르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정책 변화는 있을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인플레이션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일본도
그렇기 때문에 통화 정책을 갖다 지금 현재 마이너스 금리를 계속 유지하기는 상당히 버거운 상태일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언젠가는 이것을 갖다가 변경을 해야 되는데 언제 할 것인가 이런 시점이 문제겠죠. 그것을 갖다가 미리 반영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저번 때도 봤지만 이게 작년부터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건데요. 좀 빨리 왔어요. 빨리 네. 와가지고 뭐 연초 계속 이제 그 채권금리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이렇게 하락을 하고 경기 침체가 이렇게 왔고 그리고 그 환율 같은 경우에는 뭐 1200대 초반까지 이렇게 내려갔었죠. 달러 인덱스도 한 100선 정도까지 이제 후퇴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그 중반기가 빨리 왔어요. 이제 빨리 이제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한계 기업도 벌써 출연이 됐습니다. 신용 사태가 벌써 났거든요. 신용 사태가 이렇게 빨리 날 줄은 몰랐습니다. 저도 네. 너무 빨리 났어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기업들은 한계 기업들은 나오면서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리만 금융 위기하고 현재 그 코로나19 사태는 가장 큰 차이가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신용 사건이 있었느냐 없었느냐로 구분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제 그 리만 사태 같은 경우에는 모기지 사태라는 것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모기 사태, 신용 이슈를 갖다가 봉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통화정책 정상화라는 지극히 정상적인 통화정책 정상화를 한 데 비해서 지금 사실 우리 코로나19는 신용사태로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비체계적인 위험이잖아요. 예. 팬데믹 때문에 일어났기 때문에 뭐 누구도 이렇게 막 어떤 기업도 막 망한 게 없고요. 게다가 신용사건도 일어난 게 없습니다. 그러고 돈만 이제 헬리콥터 머니로 뿌려준 거죠. 그냥 집안에 갇혀있기 때문에 먹고 살아라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게 지금부터 시작인 거예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시중 사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한계 기업이 어느 정도 출현하고 난 다음에 금융권에도 약간 이슈가 있고 그 다음에 중반기로 넘어갈 것으로 생각했는데 금융 쪽에서 이렇게 약한 고리가 빨리 일어날지는 몰랐습니다. 미국의 그 지방은행들이 상당히 열악하네요. 예, 매니지먼트가. 그래서 열악하니까 이런 연결고리가 열악하기 때문에 아마 오늘도 그 뭐 관리나 아니면은 뭐 거버넌스 그 레귤레이션이나 이런 감독과 그다음에 규정 이 양쪽에 걸쳐서 좀 보완을 하겠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파월 의장이. 네. 그래서 그 부의장인 바 의장이 이것을 갖다가 주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아마도 이런 중소은행들의 리스크 관리나 이런 측면에 있어서 규정과 감독을 강화하는 조치가 조만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약한 고리가 나타났기 때문에 벌써 우리는 이렇게 중반기에 벌써 접어들었다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신용 프리미엄도 지금 이제 계속 확대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주식 같은 경우에도 여기 말씀드렸듯이 우량 자산 같은 경우에는 우량 주식 같은 경우에는 좀 앞으로 이렇게 변동성이 많은 장세가 일어나고 신용 경색도 조금씩 일어나고 하더라도 우량 주식이나 우량 채권 같은 경우에는 크게 이슈 타격을 안 받을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제 조금 비우량 자산 같은 경우에는 좀 타격을 받을 수 있다. 가격적으로도 좀 하락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약간 그 규제완에서 제가 이걸 꼭 여쭤보고 싶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규제를 강화할 거잖아요. 네. 규제를 강화한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JP모건 제가 재무제표를 보니까 거의 1조 달러 이상이 연준하고 다른 은행에 맡겨져 있더라고요. 그 예금 1점 몇 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결국은 예금 받은 건 거의 초단기로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은행채 찍은 걸로 대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맞춰놨더라고요. 근데 지역은행은 그게 아니다 보니까 이 문제가 터진 건데 그럼 그 지역은행들도 되게 장기채를 많이 가지고 있을 거잖아요. 이걸 만약에 규제를 해서 지금 당장 이걸 줄이라고 하면 지금 금리가 높은 상태에서 줄려면 파는 방법밖에 사실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오히려 위기를 조장하는 방법이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뭐 BTF인지 그걸 해갖고 이거를 뭐 돌려주면서 할 건지 어떤 식으로 규제를 할 것 같으세요? 분명히 그 규제를 한다는 얘기는 그 비율을 조정하는 걸 텐데 비율 조정하는 과정에서 어려워질 수 있잖아요. 회사라. 왜냐하면 부채 비율 우리나라 제조업이라고 치면 부채 비율이 500%인데 200% 낮추라면 그 사이에 없어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어떤 식으로 연준이 잘 조정해 줄까요? 저는 그게 되게 그러니까 아픈 애한테 지금 당장 뛰라고 하면 넘어가는 거니까. 제가 아까 그 자본주의 논리를 다시 말씀드려가지고 죄송하긴 한데요.
뭐 결국에는 큰 은행이 작은 은행보다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긴 해요. 예, 지금은 이제 저금리 하에서 조금 금리를 많이 주는 은행에 갔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저축은행도 가고 했지만 지금 상태에서는 저축은행으로 돈이 몰리는 현상은 없을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그죠? 금리가 어느 정도 절대금리가 높아졌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저금리 상황이 아닌 상황에서는 이렇게 작은 은행들의 중소형 은행들의 입지는 조금 낮아질 것 같고요. 당장 이런 것들을 갖다가 실행에 옮기면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나 아니면 감독 규정을 실행에 옮기게 되면 그런 은행들이 어려워지겠죠. 네. 당연히. 그래서 그런 것들은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을 두고 좀 임프루브 할 수 있는 좀 개선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도 줄 거고요. 방법적으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지원해 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채권이나 장기채 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경우에는 이제 어차피 이 장기채를 들고 있는 발행한 주체는 미국 정부죠. 미국 재무부입니다. 이 재무부에서 여러 가지 아픔이 있겠지만 적자를 보전할 수 있다면 이것을 이제 여러 가지 선택적인 제약하에서 그래서 뭐 상환을 해주든가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교환을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베일아웃이죠. 이제 돈을 갖다가 이제 구제금융을 투입을 해서 돈을 갖다가 지원을 해주는 동시에 그다음에 예금의 인출을 갖다가 어느 정도 제약하는 그 대신 예금 인출을 갖다 어느 정도 기간 동안 제약을 하지만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갖다가 정부가 보전을 하든 그 은행이 보전을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인해서 그 인출이 런이 생겨나지 않도록 만드는 그런 여러 가지 조치를 동시에 조금씩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사실 이제 대형 은행보다는 지금 이 SVB나 중소형,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작은 은행은 아니었지만 근데 이번에 규제를 강화하면 아마도 밑에서부터 더 이제 강화된 규제를 맞추려면 힘들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그 비중을 제가 오늘 국제금융센터에서 나온 자료를 봤더니 생각보다 중소형 은행이 대출을 해주는 비중이 미국에서 굉장히 크더라고요. 가계나 맞아요. 기업의 거의 40%의 대출을 중소형 은행이 담당하고 있는데 이렇게 규제 강화 얘기가 나오면 은행들 입장에서는 지금 대출을 안 그래도 좀 건전성 측면에서 관리를 하는 와중에 더 줄이게 되면 한계 기업이 생각보다 빨리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요. 이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요. 우리 같은 사람이 일반적으로 이제 미국에 이제 신용 그런 그 레코드가 없잖아요. 우리는 없기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가요. 이민을 가면 일반적으로 뭐 큰 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뭐 시티은행이라든가 JP모건이라든가 이런 데서 저희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신용의 레코드가 없으니까요. 뭐 거의 뭐 얼마 받을 수가 없어요. 크레딧 카드도 나오기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그 돈을 빌려서 집을 산다는 거는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중소 은행들한테 가잖아요. 그러면 이 은행들은 비싼 론으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돈을 준단 말이에요. 빌려준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 이민자라든가 이런 어떻게 보면은 저신용 계층한테는 많이 이제 그 돈을 버는 거죠. 그리고 좀 니치 마켓을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름대로. 왜냐하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신용이 낮으면 빌릴 도리가 별로 없어요. 특히나 그래서 카드라든가 아니면은 예금이라든가 은행 계좌를 갖고 있다는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한 거인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모든 그 미국 국민들이 다 그 은행의 그런 그 서비스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떻게 보면은 취약계층의 금융 지원을 담당하는 축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연결고리가 없어진다고 생각하면 미국 정부나 아니면 지방 주정부에서 해야 될 일이 훨씬 많아지겠죠. 부채도 많이 또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채 이슈도. 종합해서 보면 일단 연준의 금리 인상은 뭐 한 번 더 할 수도 있겠지만 뭐 그리고 내년 전망 지금 다 서로 모르는 것 같지만 어쨌거나 신용 사태가 터지는 거는 이제 뭐 더 이상 악재가 아니다.
이렇게 이제 아주 크게 터지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뭐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그마한 이제 기업들이 하나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 뭐 유럽이나 아니면은 뭐 아시아나 뭐 그 조그마한 기업들이 하나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손끝 하나도 반응 안 할 겁니다. 연준에 있어서는. 네. 그렇지만 자국의 은행이 그래도 그렇게 작지 않은 은행이잖아요. 네. 이런 은행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거고요. 자국의 은행이 특히나 그 실리콘밸리라는 굉장히 중요한 미국의 그 IT와 그다음 벤처를 담당하는 그런 은행이 넘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안 볼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시스템 리스크가 계속 전파될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이 이런 조치를 취한 거예요. 하지만 뭐 다른 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해가지고 미국이 어떤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거나 이럴지는 절대 않을 것 같고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요. 냉정하게 말해서. 예. 그래서 그 한계 기업이나 이런 것들이 출연하더라도 뭐 엄청나게 큰 기업들이 이렇게 뭐 위험에 빠졌다 이러면 문제가 달라지겠죠. 자국의 기업이. 그렇지만 뭐 중소형 기업이나 아니면은 개인들이 뭐 조금씩 이렇게 어려워진다는 것은 크게 상관 안 할 것 같아요. 네. 네.